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50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내일까지 쉬려 합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정비를 좀 하고 내일은 진짜 좀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못해서, 어제 헬스를 하러 가려고 했다가 못하고 잠을 잤죠. 내일까지 쉬고 또 뭐 다음 주에 열심히 일을 해봐야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카드 값도 내야 돼서 통장 잔고가 지금 그렇습니다. 일도 좀 해야 돼요. 자, 이번 시간도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 오디오북 할 거고요.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굉장한 것들의 세계. 가장 크고 가장 빠르고 가장 치명적인 생물의 진화. 매튜 디 러플랜트 지음, 하윤숙 옮김, 북트리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생물에 대한 책인데요. 중고책으로 샀는데 상태 아주 좋네요. 매튜 디 러플랜트, 유타대학 언론학과 부교수로 뉴스 보도, 서사, 논픽션 글쓰기, 위기 보도 등을 강의한다. 아내 하이디, 딸 스파이크와 함께 솔클레이티 시티에서 살고 있다. 기자 시절 이라크, 쿠바,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등 12곳이 넘는 국가를 다니며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 CNN을 비롯한 수많은 간행물에 기사를 실었다. 런던 왕립학회 카블리상 과학 보도 부분과 엔실 페인상 언론 윤리 부분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과학 발견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에 관한 여러 권의 책들을 썼으며, 특히 하버드 대학 유전학과 데이비드 싱클레어와 함께 쓴 인간 장수에 관한 책 노아의 종말, 이 책 저한테 있습니다. 는 아마존 45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전 세계 30여 개국에 출간되었다. 그 밖에 공저로 유전학자 샤론 모알렘과 함께 쓴 유전자 당신이 결정한다. 존 디 데이, J.N. 데이와 함께 쓰고 노틸러스상을 수상한 장수 계획이 있다. 전쟁, 집단학살, 영아살해, 의식, 조직 폭력 등 인간사회의 암울한 주제들을 다루는 저널리스트인 그는 스스로 이러한 불행을 상쇄하고 균형을 이루고자 기쁨과 정의감을 가져다주는 일로서 최상위 생명체들을 취재했다. 단독 지필로는 첫 저서인 이 책으로 많은 과학자와 저술가에게 찬사를 받았다. 미국의 유명 서평지 포어워드 리뷰에서 2019년 인디 과학 부분 은상을 수상했다. 그렇군요. 옴기니에 대한 정보가 하윤숙 옴김 이렇게 되는데, 옴기니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네요. 옴기니 하윤숙,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했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옴기 책으로는 소녀 여자, 그리고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 캡퍼슨, 문명의 만남, 씨앗의 승리, 물, 생명의 근원, 권력의 상징 등등이 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컨텐츠 차례. 굉장한 것들의 세계에 쏟아진 찬사.
서론 자연이 보내준 최고의 사절단. 1. 큰 것들. 굴레이자 축복인 크기의 비밀. 2. 작은 것들. 가장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3. 오래 사는 것들. 오래된 것들이 주는 가장 새로운 깨달음. 4. 빠른 것들. 상상을 앞지르는 다양한 속도 전쟁. 5. 시끄러운 것들.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절박한 에너지. 6. 강인한 것들. 지구상의 마지막까지 남을 생물에게 생존을 배우다. 7. 치명적인 것들. 독과 약 사이의 숨겨진 줄다리기. 8. 똑똑한 것들. 오직 인간만이 느끼고 생각한다는 오만. 결론. 이제 당신이 극단의 생명체를 발견할 차례. 감사의 날 주 찾아보기. 아주 평가도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권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번 시간 7장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7. 우주 초단파 배경 복사. 인용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학자와 학계에서 기업체로 쫓겨난 학자가 제안한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헬게 크라흐. 우주론을 둘러싼 논쟁. 또 인용입니다. 엘퍼는 조지 워싱턴 대학 근처의 펜실베니아가에 있는 리틀 비엔나라는 카페에서 가모프를 만날 때가 많았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가모프의 강의 시간을 불과 1시간 정도 남겨두고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카페는 없어졌지만 우리의 만남, 강의를 앞두고 기울이던 술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 렐프 엘퍼와 로버트 허먼. 빅뱅 이론의 탄생. 자, 본문입니다. 르메트르의 연구 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잃어버린 시기를 거치면서 우주론의 발전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잃어버린 시기란 수많은 천체 물리학자와 우주학자들이 전쟁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자신들의 연구 영역과 멀어진 상태로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의미다. 르메트르도 여기에 포함되었는데 독일군의 침공으로 그의 모국이 자유세계로부터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 폭격기가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그의 아파트 일부가 붕괴되는 가운데 가까스로 살아나기까지 했다. 아인슈타인은 자유를 찾아 모국을 떠나 뉴저지의 프린스턴에 정착했다. 1939년 8월 그는 동료 물리학자들과 미국의 망명한 레오 질라드 그리고 유진 위그너 등으로부터 히틀러의 호전성으로 볼 때 원자 핵분열을 이용한 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불과 한 달 전의 일이다. 그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에게 그와 같은 무기의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유명한 편지를 보냈다. 루즈벨트는 10월에야 응답을 보냈으며 마침내 그 해가 지난 후에 원자폭탄 연구를 위한 비밀 자금을 배정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에 바탕을 둔 우주론 논쟁에 더 이상 많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관심이 가는 대로 새로운 논문이나 이론에 짧은 논평을 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 그는 물리학계의 커다란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일장 이론에만 계속해서 몰두하고 있었다. 핵물리학의 지식을 더욱 확대시킨 물리학계에서는 중력과 전자기력을 자연의 근본적인 두 가지 힘으로 보는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진부한 이론으로 밀려나고 있었지만 정작 아인슈타인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과학 연구소에서 동료 연구진 및 학생들만을 중심으로 고립된 채 연구했다. 1940년 독일군이 또다시 프랑스와 벨기에를 향해 진군을 시작했을 때 르메트르도 피라는 행렬에 합류했다.
단지 전쟁을 피해서만이 아니라 가족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독일군의 침공으로 완전히 묶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40년 초에 부모님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바드 칼레 해안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독일군 기갑사단에게 가로막혀 브루셀로 돌아가야만 했다. 나치 점령하의 생활은 억압적이었지만 크게 힘들지 않았다. 침공 초기에는 크게 혼란스러웠다. 이번 전쟁에서 독일은 두 번째로 루뱅 대학 도서관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대학은 잠시 문을 닫았다가 곧바로 수업을 재개했다. 75살의 변호사였던 르메트르의 아버지 조세프는 1942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전차 안에서 쓰러진 후 사망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에 혼자 남게 된 어머니는 히틀러의 제3제국이 가하는 압박과는 별 상관없이 생활했다. 그러나 르메트르는 10년 전처럼 자유롭게 멀리 여행을 다닐 수 없었다. 르메트르는 큰아들이지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벨기에를 떠나지 않기로 했으며 잠깐씩의 외유는 있었지만 독일군이 쫓겨난 이후에도 벨기에에서 살았다. 2년 후인 1944년 에딩턴이 암에 걸려 갑작스레 사망했다. 에딩턴은 말년에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수학 프로젝트에 몰입했는데 형이사학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아인슈타인 우주론 연구자들의 제1세대 중 가장 선두에서 르메트르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드시터는 훨씬 전인 1934년에 폐렴으로 사망했다. 그의 나이 62였다. 당시 르메트르는 천문학과 물리학의 주류인 미국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이에서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던 에딩턴의 사망으로 무한히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다. 르메트르는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고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원시 원자 이론에 더 이상 전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과학적 관심들은 계속 확대되어 갔는데 수학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문제에 열중한 것도 그중 한 가지였다. 르메트르는 1933년에 이미 자신이 담당한 수업에서 전체 역학 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해 신형 컴퓨터를 사용했다. 컴퓨터의 크기는 거의 한 방에 가득 찰 정도였다. 그는 컴퓨터가 우주론에서의 난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자신이 제안한 팽창 우주 모형에서 팽창의 후기에 은하나 성운 그리고 별들이 팽창의 힘을 넘어 뭉치게 된 과정을 밝히는 문제 등에서 그랬다. 시간이 지날수록 르메트르는 컴퓨터의 활용에 더 열중하여 빠져들었으며 50년대 후반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전산센터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이 원시 원자 이론을 좀 더 정밀하게 발전시키는 연구에서 그를 멀어지게 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르메트르는 대서양 건너편의 연구 동료들과 다시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오는 초청들에 일절 응하지 않았으며 1959년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장거리 여행도 하지 않았다. 1951년에는 슈레딩거로부터 프리스턴 대학 고등과학 연구소의 방문 교수로 와달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만약 르메트르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우주상수가 가지는 중요성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아인슈타인과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유명한 수학자인 쿠르트 괴델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인슈타인과 함께 연구하여 우주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괴델은 회전하는 공모양 우주의 가능성을 생각했다. 이것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모형이다. 르메트르는 1938년 우주학 조빈 교수로 한 학기를 지내는 동안 노트르담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그를 만날 기회를 아깝게 놓치고 말았다. 괴델이 많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르메트르는 미국 공군 과학연구 유럽사무소에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진에 동참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 그 연구에서는 지구를 둘러싼 방사능 띠인 벤 앨런 복사대를 발견했다. 르메트르는 1934년 이후 원시 원자 이론을 수정하거나 다듬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강의했던 내용들과 여러 곳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냈다. 1950년에 출판된 원자에 관한 가설은 같은 해에 영국과 미국에서 원시 원자 우주 진화론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르메트르는 마누엘 발라타와 함께 우주선 이론을 개발하여 최초의 우주 폭발 흔적 혹은 쓰러져가는 불꽃이 우주선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이 이론에 주목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주선이란 말 그대로 이 선입니다. 선. 네. 우주선 막 날아가는 우주선이 아니고 선이에요. 실선 할 때. 네. 사실 1938년에 이미 아서 콤프턴과 칼 앤더슨이 노트르담 대학에서 발표한 심포지엄 연구 논문에서 태초의 핵이 남긴 흔적으로 우주선이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했다. 르메트르와 발라타도 그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 두 사람은 콤프턴과 앤더슨의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 르메트르의 우주 팽창 초기 모형은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상태에 기초했는데 그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나이를 대략 20억 년 정도라고 추정했다. 이것은 허블과 슈메이슨이 은하 사이의 추정거리와 적색편의 측정을 통해 추정한 허블 시간 가로 열고 당시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다. 가로 닫고 허블 시간과 일치했다. 그러나 우주 팽창 시나리오는 지질학적 연구나 방사선 동위원소 연구로 추정한 지구의 나이와 차이가 났으며 가모프나 베테 등 핵물리학자와 전체 물리학자들의 연구로 상세하게 밝혀지고 있던 별의 진화 모형에서 추정한 태양빛 별들의 나이와도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우주의 실제 물리적 요인이며 이것으로 당시 알려진 지구빛 별의 나이에 비해 허블 시간이 작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 또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동원한 논리로 보이며 이론의 설득력이 떨어졌다. 르메트르의 원시원자 이론은 발목이 잡힌 상태로 폐기될 위험에 처한 것 같았다. 그가 생각한 실제 문제는 1931년 영국 왕립학술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주 팽창의 초기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또 그로부터 별들과 은하들이 발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르메트르는 이론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자신의 폭발 우주에서 핵으로 구성되는 초기 단계가 양자 물리학을 이용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단과 은하들이 우주 팽창의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융합되어 형성되는지 설명하는 문제도 르메트르에게 중요한 연구 주제였는데 이것은 세플리가 르메트르를 만날 때마다 끈질기게 제기해오던 문제였다. 르메트르는 중력장 방정식에 우주상수를 포함시켜 계속 연구하면 해답이 나올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론을 확대하기 위해 핵물리학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1930년대와 전쟁 이후의 시기 동안 르메트르는 문제의 이러한 분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채 관망하는 듯이 보였다. 사실 1930년대 중반에 핵물리학은 이미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유럽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전쟁 직전과 전쟁 시기를 거치는 동안 미국 물리학자들은 처음으로 팽창하는 빅뱅 우주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주도권을 쥐었다.
그들의 연구는 르메트르의 우주 모형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가모프의 역할이 가장 컸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 핵물리학자는 1938년부터 팽창 우주 모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우주론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모프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에서 교육받았다. 차르 황제 체제가 무너지고 레닌 정권이 수립된 후였다. 아직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던 1923년에서 24년에 그는 프리드만의 강의에 참석했다. 그 강의에서 가모프는 아인슈타인의 우주 모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형태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위대한 수학자이자 최초로 그와 같은 이론을 개발한 학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르메트르가 벨기에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가모프는 연구를 시작할 무렵 이론 물리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파고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1925년 프리드만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다른 교수의 지도를 받게 되었으며 그 교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자신의 자서전 나의 일생에 적고 있다. 가모프는 어쩔 수 없이 핵물리학에 더 전념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행운이었다. 르메트르가 파고들 수 없었던 영역에서 가모프는 자신의 핵물리학적 배경을 도구로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었다. 괴팅겐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던 가모프는 1928년 여름 코펜하겐 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으로 와달라는 보어의 초청을 받았다. 당시 보어는 아인슈타인을 매우 괴롭혔던 새로운 물리학적 문제들을 엄밀히 해석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보어는 가모프가 양자 물리학에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적용하여 알파 방사선을 정량적으로 해석한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가모프는 알파 입자 가로열고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를 가지는데 헬륨 원자에서 전자가 제거된 입자라 할 수 있다. 가로닫고 알파 입자가 고전적으로 알려진 탈출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 상태에서 어떻게 길을 뚫어 핵 가로열고 알파 입자가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되었다. 가로닫고 핵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 이론으로 가모프는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곧 이러한 터널 효과를 거꾸로 적용하면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의한 원소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알았다. 가모프에게는 모든 이론이 별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1930년대에 그와 다른 여러 물리학자들은 에딩턴이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어떤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별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였다. 에딩턴은 처음에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는 mc제곱에 의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빛을 내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었는데 19세기에 스스로의 중력 수축만으로 별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빛을 낸다고 주장한 켈빈의 이론과는 명백히 대립되었다. 켈빈의 이론은 별의 에너지 생산이 중력 수축에만 의존한다면 별의 수명이 수십만 년을 넘길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여러 증거를 통해 알려진 태양의 나이뿐만 아니라 지구의 나이도 그보다 많았다. 아내와 함께 소련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가모프는 1933년에 항성 물리학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거운 원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핵 과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데 특히 관심을 가졌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가모프는 최근에 발견된 중성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1935년 논문에서 그는 가벼운 원소의 핵이 양성자들과 충돌할 때 방출되는 중성자들이 다른 무거운 원소의 핵에 부착되면 더 무거운 핵이 생성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와 같은 반응들이 별의 내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밝히는 것이 가모프의 다음 연구과제였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연구였다. 전쟁 중 맨하튼 프로젝트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극적인 비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리고 가모프는 소련을 떠나기 전 적군에 잠시 몸담았던 경력 때문에 처음에는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다고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육해 공군에서 사용될 무기와 레이더 등을 개발하기 위해 이 과정에 동원되었다. 전쟁 중에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천문학과와 전체 물리학 분야에서 많은 기술적 노력들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쟁 중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영역은 전체 물리학이 아니라 핵물리학이었다. 가모프는 당시 전쟁 당사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여러 학술대회를 조직하여 초기 우주의 진화에 있어 핵물리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1938년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학술대회가 그 시작이었는데, 무거운 원소의 형성과 핵물리학의 여러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무거운 원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들인 수소와 헬륨보다 복잡한 모든 원소들을 의미한다. 1938년의 학술대회는 별들의 에너지 원천에 관한 문제가 주제였는데, 카네기 연구소의 지구 자기장 연구실과 조지 워싱턴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1년의 학술대회 중 네 번째로 열린 대회였다. 여기에 참석한 34명의 과학자들은 주로 천체물리학, 핵물리학, 양자물리학 분야의 학자들이었다.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베테와 에드워드 텔러도 참석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르메트르도 노트르담 대학의 방문교수로 미국에 와 있었다. 가모프가 조직한 학술대회가 끝난 몇 주 후에 르메트르는 노트르담 대학에서 원시 입자의 성격과 우주 물리학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했는데 100명 이상의 학자들이 참석했다. 르메트르는 세플리와 허블이 측정한 밀도의 변동에 관해 발표하며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성 이론 우주 모형을 발전시킨 과정을 설명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우주선을 원시 원자의 잔해로 설명하는 데 반대했던 보고서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르메트르가 가모프의 워싱턴 학술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는데, 만약 그가 가모프의 강의를 들었다면 그 주제가 더 이상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모프는 은하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의 이론에서 그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학술대회에서 가모프가 발표한 항성핵 물리학의 중요성을 간파한 과학자는 곧 학계를 뒤흔드는 발견을 하였다. 즉 학술대회 1년 후인 1939년 베테는 시에노 순환이라 부르는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으로 별들이 탄소 및 질소와 같은 원소들을 녹여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고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이론적 모형이다. 이 논문은 나중에 베테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베테는 물론 다른 어떤 학자도 별의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 이론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사실 그는 태양에 탄소가 처음부터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모프는 별과 은하들이 형성되기에 앞서 우주론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으며 그것이 우주 팽창과 연결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가모프가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전쟁 전이었던 1938년의 학술대회는 성공적이었지만 1942년에 조직한 학술대회는 전쟁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시급한 문제들에만 열중하고 우주의 진화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과학의 발전이 항상 합리적 생각이나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만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잘못된 이론을 통해 올바른 해답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모프도 빅뱅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잘못된 가정을 세운 적이 있었다. 우주에 존재하는 리튬이나 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소는 우주가 시작될 때, 즉 별들이 형성되기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축복이 된 오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베테의 논문 등을 통해 천체 물리학자들은 별들이 정상적인 존재 과정에서는 무거운 화학 원소들을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했다. 가모프는 초기 우주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초신성의 중요성이나 그 엄청난 폭발이 무거운 원소를 어떻게 녹이는지 알려지기 전의 일이었다. 베테의 논문에서 단서를 얻은 가모프는 별이 전혀 없던 르메르트의 우주 초기 단계에서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시작했다. 가모프는 이에 관한 상세한 이론이 수립되면 다음 단계로 다른 원소들의 형성 과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서 핵심은 가모프가 르메트르의 원시 원자를 하나의 원자가 아니라 거대하고 차가운 원시 핵으로 생각한 것이다. 전체가 중성자, 가로 열고 당시에 갓 발견되어 활발히 연구되던 주제였다. 가로 닫고 중성자로 구성된 핵이었다. 중성자는 원자 핵 바깥에서는 수명이 짧아 곧 붕괴하여 양전자와 전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모프는 핵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초기 우주에는 르메트르가 생각한 것과 같은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초밀도의 초기 단계 우주에서 자유양전자와 전자는 높은 압력으로 융해되어 무거운 원소가 되고 이것들이 후기 우주를 형성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가모프와 동료 연구진들은 이러한 생각에 매우 열정적이었다. 가모프는 조금 특이한 외모에 기발한 발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인물이었다. 당시 영국의 천문학자인 호일은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여 가모프의 이론과 경쟁하고 있었는데 가모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용입니다. 내가 읽은 가모프의 논문들은 모두 짧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모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의 논문이 왜 그렇게 짧은지 알 것이다. 가모프는 어떤 것에든 오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주제에 대해 10분 정도 이야기한 다음에는 곧바로 코트에서 게임용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상대방이 관심이 있건 없건 아랑곳하지 않고 카드 묘기를 보여주곤 했다. 디스했네요. 조지 가모프는 수학자로서는 조금 엉성했지만 풍부한 상상력과 특유의 열정으로 재능 있는 대학원생들을 끌어들였다. 그 중에서 렐프 엘퍼와 로버트 허먼이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유대계 러시아 이민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뉴욕 시립대학의 우수한 대학원생으로 청운의 꿈을 품고 있었다. 가모프가 엘퍼에게 제시한 연구 과제는 동일한 속도로 팽창하는 상대론적이고 균일하며 물질만을 포함하는 우주에서 여러 종류의 밀도 섭동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우주 구조의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엘퍼는 이러한 연구에 전력 투구한 결과 작은 밀도 섭동은 가능하지만 우주론적으로 유용한 시간 규모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엘퍼와 허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회상했다.
인용입니다. 1946년 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었지만 가모프가 받은 소비에트 연방 이론 물리학회지 제시노의 예부게니 리프시츠가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린 논문이 실렸다. 이것은 그의 박사 논문이기도 했다. 엘퍼는 가모프가 그 논문의 복사본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며 사무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생생히 기억했다. 엘퍼, 자네가 대성공을 거두었어. 그러나 엘퍼는 이 주제에 관해 쓴 방대한 분량의 노트를 파기하는 실수를 범했으며 그리고 리만 크리스토펠 브레킷 섭동에 관한 노트도 함께 가로닫고 가모프와 함께 두 번째 논문 주제를 정했다. 팽창하는 우주 초기 단계에서 원시핵 생성에 관한 가모프가 1946년에 발표한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키는 연구였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주 초기 단계의 중성자 가스 붕괴로부터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밝히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엘퍼와 가모프는 1948년에 유명한 ABG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은 빅뱅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르메트르와 프리드먼의 중요 논문들처럼 당시에는 거의 간과되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가모프가 그 역사적 논문에 한스 베테의 이름을 실으면서 엘퍼 베테 그리고 가모프로 적은 것은 과학계에서는 전설처럼 전해진다. 그리스 문자의 처음 세 글자 알파, 베타, 감마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머 감각은 가모프의 한 특성이었다. 베테는 그 논문을 제출할 때 검토를 담당했으며 논문에 열정적으로 매달렸으면서도 그 역시 이러한 유머를 즐겼다. ABG 뭐가 유머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자, 르메트르의 연구와 가모프의 연구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두 연구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 가모프가 르메트르의 연구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당시 가모프의 주된 관심사는 핵물리학이었다. 가모프의 첫 번째 스승이었던 프리드만은 물론 르메트르의 수학적 연구 업적도 가모프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가모프는 르메트르와 드시터 그리고 에딩턴의 논문에서 팽창하는 상대론적 우주 모델을 접했지만 처음에는 초기 우주에 관한 자신의 물리학적 연구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1940년대 후반에 가서야 정확하게는 1948년의 ABG 논문에서 가모프와 엘퍼 그리고 허먼은 자신들이 찾는 우주 모델을 르메트르의 모델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주 모델은 르메트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차가운 핵이 아니라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수백만 도에 달하는 뜨거운 상태일 때만 핵융합이 일어나서 수소나 헬륨 그리고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모프는 르메트르의 원시원자 모델을 채택하여 이를 빅뱅 모델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와 같은 우주 표준 모델의 기초가 되었다. 그와 같은 뜨거운 빅뱅 모델에서 가모프와 그의 동료 연구진들은 한 가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원시 화구에서 나온 복사 에너지가 현재에도 존재해야 하며 매우 약한 파장이지만 전자기 복사 스펙트럼의 맨 끝에서 관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르메트르가 말한 원시 원자 모델로부터 가모프는 태초의 폭발이 남긴 흔적으로 우주선을 생각하게 되었다. 가모프가 제안한 모델은 우주의 배경에 마이크로웨이브가 희미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엘퍼는 이러한 배경 복사의 온도를 5K로 계산했다. 5도, 오케이. 절대 온도 단위 켈빈 섭씨 마이너스 275도가 절대 온도 0켈빈에 해당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가모프와 엘퍼는 5켈빈 복사가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에 배경 복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실 배경 복사는 10여 년 전에 이미 발견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엘퍼와 허머는 후속 논문에서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알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시의 복사파 기술 수준으로 가능했음에도 학계에 배경 복사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제시하지는 않았다. 어찌 보면 이것은 태만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었다. 가모프, 엘퍼 그리고 허먼의 연구는 당시 주류를 이루던 핵물리학과 천문학의 과제에서 벗어나 있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역사가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로부터 15년이나 지난 후에 완전히 다른 연구진들이 배경 복사를 찾는 문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논문을 다시 쓴 것이었다. 이 연구진들은 벨 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이 실제 배경 복사를 발견한 것과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행운을 얻었다. 1965년 프리스턴 대학의 디키와 피블스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초기 우주의 불덩이 상태로부터 팽창에 근거한 배경 복사를 상세하게 찾았다. 그들은 가모프와 엘퍼 그리고 허먼의 연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사실 디키는 우주 진동 모델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우주가 붕괴한 후 다시 시작되는 팽창 시기에 우주의 흑체 복사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디키와 피블스는 그와 같은 배경 소음이 절대 온도 0도를 넘는 3도와 5도 사이에서 측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들은 직접 복사파를 찾아내기 위해 복사파 감지기를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배경 소음을 넘어서 다른 어떤 것이 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벨 연구소의 물리학자인 펜지어스와 윌슨도 뉴저지에서 복사파 탐지기를 만들어 왔다. 디키와 피블스는 이 연구에 열정적이었지만 펜지어스와 윌슨은 조금 소극적이어서 그 소음을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던 다른 별들의 복사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방해파로만 보고 있었다. 일단 두 연구진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발견에 대하여 각자 별도의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디키의 연구진이 우주 마이크로파를 예측한 논문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그들의 우연한 발견을 발표한 논문과 같은 잡지에 실렸다. 이것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엄청난 발견으로 언론사 기자들은 이를 창조의 메아리라고 불렀다. 이러한 메아리는 TV와 안테나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방송이 없는 빈 채널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정주 화면에 나타나는 눈 같은 점들 중 일부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이는 과학이 우리 일상 속에서 유령의 존재를 밝혀낸 만큼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그 발견의 공로로 1978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디키와 피블스는 이미 10년 전에 가모프와 엘퍼 그리고 허먼이 자세하게 수행했던 연구를 되살려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했다. 가모프는 여기에 대해 씁쓸하게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디키는 1948년의 논문을 검토한 다음 자신들의 앞서 이론을 제시한 그들에게 사과와 경의를 표했다. 만약 디키와 피블스가 노벨상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불만이 있었다면 엘퍼와 허먼은 그보다 더했을 것이다. 인용입니다. 우리는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보다 과학의 발전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견해는 과학계의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노력으로서 과학의 정확한 역사는 중요하다. 배경 복사를 최초로 관찰했을 때와 그 이후 몇 년 동안 우리가 대기업의 연구소에 고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초기 연구 성과들이 가진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르메트르가 마침내 발견된 지 거의 1년이 지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고무되었다.
1931년 그가 네이처에 원시 양자를 처음으로 제안하는 논문을 게재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였다.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그때는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닦은 아인슈타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흐른 뒤였고, 르메트르도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 백혈병으로 고통받은 후였다. 르메트르의 오랜 후원자이자 동료인 고다르가 1966년 6월 병석에 있던 그에게 위대한 발견의 뉴스를 가져왔다. 가모프도 강경화로 인해 불과 2년 후에 운명하게 된다. 가모프는 1952년 우주론에 관해 대중적인 책을 쓴 적도 있지만 르메트르와 아인슈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 안 있어 우주론 연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빅뱅 이론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르메트르가 제안한 원시 원자 이론을 핵물리학의 관점에서 수년에 걸쳐 보완했으며 자신의 제자인 엘퍼와 허먼과 함께 우주 대폭발의 잔유물인 복사파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예측했다. 그의 연구를 토대로 1960년대 배경 복사가 발견되었을 때 대부분의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940년대에 가모프의 논문들이 주목을 받자 르메트르의 동료 연구자이자 그의 전기작가인 고다르가 몇 차례에 걸쳐 그에게 가모프와 교류하여 둘이서 함께 이론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르메트르는 이러한 제안을 항상 거절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당시에는 르메트르가 흥미를 잃었거나 자신의 이론에 더 이상 연구할 무엇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는 천체 역학의 수학적 문제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풀어내는 과제에 푹 빠져 있었다. 르메트르에게는 언제나 물리학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 및 우주 모델 그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모프와 그의 연구진들이 이룩한 연구 성과들에 힘입어 빅뱅 물리학은 미국의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럽 쪽에서는 우주의 초기 구성이라는 좀 더 실용적인 물리학보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우주의 수학적, 기하학적 구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르메트르가 가모프와 접촉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개인적 성향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르메트르는 고다르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가모프와 르메트르가 협조하여 연구할 기회는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1950년대 중반 기업체 소속 연구원으로 엘퍼와 허먼이 겪어야 했던 일을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었다. 가모프는 당시 한창 각광받던 분야인 유전자 DNA 연구로 방향을 틀어서 빅뱅 이론이나 배경복사 존재 예측을 전파하는 일에는 소극적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한창 연구해야 할 시기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이나 동료 연구진들로부터 소외되었고 결국 64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가모프가 르메트르와 함께 연구하거나 최소한 정기적으로 교류라도 했더라면 빅뱅 이론에 그들의 역량을 다시 투입하게 되었을 것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전체 물리학자 존 그리비는 두 사람 모두 1970년대까지 살았더라면 펜지어스와 윌슨이 받은 노벨상을 그 사람이 공동 수상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역사의 과정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교류하지 않았다. 1948년에 발표된 가모프와 엘퍼 그리고 허먼의 유명한 논문은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들이 예측한 5켈빈 배경복사의 존재도 무시되었다. 같은 해의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전기역학 이론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허블은 널리 알려진 그의 마지막 업적인 200인치 망원경을 팔로마산에 만들기 시작했다. 가모프가 선구적으로 예측한 배경복사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영국의 호일 등 여러 연구진들이 제안했던 우주론이 물리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원시원자 이론 등의 우주 진화 모델은 이 세계에 시간의 시작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학자들이었다. 정상 우주론은 배경복사의 발견과 함께 빛을 잃게 되었다. 배경복사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들과 더불어 실제로 배경복사가 발견됨으로써 별의 진화 이론이 각광받게 되었고, 수학의 한 가지 특수 영역에 머물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물리학에서 가장 활발한 영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네, 그랬군요. 자, 여기까지가 7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이 책도 4장만 읽으면 끝나네요. 이 책은 비교적 빨리 읽고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읽고 끝내죠, 뭐. 빨리 읽고 8, 9, 10, 11. 네, 빨리 읽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점점 이제 우주, 빅뱅, 우주의 기원, 과연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공부가 점점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우주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자, 소수의 인간이 되는 거죠. 몇 안 되는 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인간.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오늘 공부는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쉴 거고요. 내일은 수타니 빠따와 도마복음 낭송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